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시골에 이 강연을 좀 다녀오느라고 어제는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명국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이곳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테러는 나쁜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에 나라의 나라시 야마토 사이다이치 대화 스데사 역입니다. 이 역 인근에서 참여연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중에 뒤에서 쏜 총 2발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몇 시간 뒤인 8일 오후 나라현 가시하라시 나라 혈리법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해상자위대원 출신으로 41살 되는 야마가미 테세야라는 자입니다. NHK 방송은 체포된 용의자는 해상자위대에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2005년 퇴직한 인물이며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 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정치 신념에 따른 원한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부인 아케 여사가 도착한 후 1시간쯤 지난 오후 5시 46분에 NHK는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아베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라 힐리법과대학 국어학 의료진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폐가 정지한 상태였다며 아베는 오른쪽 목 부위에 2군데 총상이 확인됐고 지혈을 위해 외과 수술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혐한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우익들이 쓰는 수법이죠. 그는 3년 전 7월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정면 대립했습니다. 저는 아베가 취임 직후에 7.3일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있는 자위대 항공기에 올라타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엄지를 고쳐선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그의 가게가 일본의 정치 명문가이면서 한편으로 전범의 가게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베 신조 뒤에 총리 혹은 수상이라는 직함을 붙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비명에 간 역사 속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가 부디 저승에서는 깨끗이 씻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로 인한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대표 이준석에게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현직 당대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원래 이준석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준석은 김칠근이 2022년 1월 대전에서 장모를 만나 이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무려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45분쯤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이준석을 출석시켜 김칠근에게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장모를 만나 입막음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김칠근이 장모에게 써준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의 존재를 이준석이 언제 알게 됐는지도 집중적으로 파고 물었다고 합니다. 윤리위원들은 소명을 들은 뒤에 회의를 재개해서 심야까지 격론을 벌이며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양희가 바뀐 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은 김칠근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윤리위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같이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간의 업무상 지위 관계, 그리고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이 소명 내용과 녹취록,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인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윤리위는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준석은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끊겼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을 치겠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파멸의 늪에 이미 빠져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정치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첫 번째가 박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향응과 함께 성상납과 뇌물까지 받은 알선수재라는 파렴치 범죄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기도한 사건으로 바로 이번 징계사유입니다. 즉 단순한 성비위 사건이 아니라 파렴치 범죄인 성상납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고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 김철근을 심야의 대진으로 내려보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인멸 범죄도 아직 경찰이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폭로한 가세인이 공개한 음성 파일과 그리고 김철근이 성상납 당시 수발을 든 장모라는 자에게 써준 7억 원 투자각서가 공개되면서 이준석은 더는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윤리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공개된 증거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의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는 최소한의 징계에 불과합니다. 김철근이 이 당원권 정지 2년인데 이를 교사한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은 너무나 가벼운 처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양희는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 당대표로서의 공을 참작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준석이 자행한 범죄 행위는 명백해 보이고 이 폭로된 증거만으로도 명백해 보이고 그리고 따라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계속 있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준석의 범죄 행위를 냉정하게 다루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더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윤리위의 결정을 전하는 언론의 태도는 솔직히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잘라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사퇴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헌 당규에 따라 비대위가 들어설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대표가 구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은 중징계라고는 하지만 이보다 수위가 높은 탈당 공고나 제명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때 김종인, 이상돈 등과 함께 등장했던 이준석은 정치판에서는 초유의 신데렐라였습니다. 그는 이 나라 청년들이 다 겪는 취업전선과 이 생활전선 그리고 병력의 의무조차 회피할 수 있었던 수혜로 살아온 청년입니다. 그런 그가 좌초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공적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제력과 도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소명의식은 물론 자기 희생의 정신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외국 유명 정치인이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감성적 행동으로 언론이 주목을 받거나 하루에도 몇 차례 방송에 출연해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나는 그가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정리하기에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당의 대표가 아닌 정치인 이준석의 자기 정치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자기 철학이 없는 젊은 정치인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에 그는 빠졌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반성은커녕 정직하지 않는 행동으로 스스로 그 함정을 더 깊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자신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 징계와 관련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집권 여당의 혼란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준석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에 나가 자신을 변명하는 몰염치함을 보였습니다. 어제죠. 8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당국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윤리위가 한쪽으로 기울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저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의아하다. 사실 수사는 벌써 시작이 됐죠. 본인은 수사만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실제 윤리위에는 재판 등을 기다리며 징계 절차가 안 된 안건들도 있는데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다는 항변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뒤죠. 작년 8월 23일 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뒤에 발표한 결과에 따라 의원들을 사실상 출당시킨 조치를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초선으로 이 대중의 인기를 끌던 촉망받던 정치인 윤희숙은 자신의 아버지가 매수한 부동산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서슴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 윤희숙은 자기 희생으로 당을, 넓게는 보수우파의 도덕성을 살렸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품위유지 위반은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2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 그는 이 당에서 징계 결정이 내리자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가 선거에서 2번 이기고도 박수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걸 자초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것이 이준석 자신의 공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요? 많은 선거 전문가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선거 전문가 대부분은 오히려 이준석이 대선을 박빙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10% 이길 수 있는 것을 0.73% 박빙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는 이번 성상납과 정의인멸 범죄를 폭로한 가세현 강용석과 대립하면서 그를 무소속으로 끝내 완주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저도 그 주장을 똑같이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준석은 민주당의 박지원이라는 20대 여성을 영입하면서 결과적으로 2030 젠더 대결에서 완패하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며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요? 아무리 법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당사자가 당사자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공당에서 말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당교에는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최고위에 참석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있다 손쳐도 그는 자신의 문제가 걸린 토의와 표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법률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권한이 정지됐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마지막 저항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조치들을 하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가처분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말하자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이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공당의 대표, 바로 공인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허사가 될 것은 뻔합니다. 그럴수록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난 사실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준석의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당장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과 그리고 증거물들을 놓고 판단하면, 공개된 모든 것을 놓고 판단을 하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상식의 눈으로 보면 아주 쉬운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분간 내분으로 홍역을 치를 것 같습니다. 이준석 측에서는 주로 젊은 친구들이더군요. 이번 사안을 두고 윤핵관이 윤리위의 결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꽂았다라는 표현까지 쓰더군요. 이준석은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핵관이라 지칭되는 분들은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 당대표를 흔들었다. 윤리위를 앞두고 가장 신난 분들이 윤핵관이다. 이와 관련해서 JTBC는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장모가 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윗선이 있다고 언급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정치권이 누군가가 이준석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장모는 그 석 달 뒤인 6월 30일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도 윗선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모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성접대 물증을 찾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윗선에서는 안 돼요. 진짜 윗선에서 자꾸 홀딩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윗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윗선은 누굴까요? 그러나 장모의 폭로에 설령 윗선이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준석의 파렴치한 범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윤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무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언론이 전한 측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일단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버티면서 당무에 집중할 것이다. 아니, 당장 당원권 정지가 되는데 어떻게 당무에 집중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준석이 여의도에 있기보다 지역을 순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반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며 이 자신의 최대 지지 기반인 2030 세대의 지원을 등에 얻고 재기를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은 SNS에 2030의 입당을 촉구했습니다. 당비를 석 달만 내면 권리당원이 된다. 다시 그래서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려 했는데 뉴스가 넘쳐서 오늘은 간단히 그 빼다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이 TF는 6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유족들에게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북에 억류된 이 씨가 6시간 이상 이 생존해 있는 걸 알면서도 유족에겐
그저 실종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족은 이 시의 피살, 시신소각 사실도 모른 채 2박 3일간 엉뚱한 우리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데 참여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됐던 이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지원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서훈에 대해서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 지금 서훈이 미국에 가 있는 이유가 있군요.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5일 만에 끝나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이 직접 개입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르게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훈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습니다. 지난달이죠.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두 전직 원장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고위급 인사 방문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비극 사건에 관련해서 군사 기밀들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당시 국방부 장관 서욱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러자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수원지검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관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7일 상방울그룹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법률 지원단장을 맡은 최측근입니다. 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방울 주식이죠. 이 수사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제 권력이 칼을 뽑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익숙한 적폐청산의 칼 말입니다. 제발 그 칼이 공명정당하게 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밝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